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HRD 담당자, 기초가 아니라 실무자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다 보니까 그 실무에 대한 레벨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한다 치면, 이르면 대리말, 늦어도 차장 정도쯤이면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한 번쯤은 업무가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교육과정 개발은 가끔가다 진행하는 뭐 2시간짜리 아니면 4시간짜리 퍼실리테이션 기획 이런 거 말고요. 음, 뭐 이틀, 3일, 뭐 10일 혹은 3주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대상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 안에 코스들을, 과목들을 넣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 경험상으론 이런 교육 과정들은 어느 정도 업무 매뉴얼이 있는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장비나 뭐 자동차 이런 복잡한 제조를 하는 곳에서 제조를 하거나 혹은 장비나 어떤 제품을 납품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신규 입사자들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 때, 그때는 뭐 1시간짜리 한 과목, 두 과목 듣는다고 해서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고 현장에 내보내는 게 되겠죠. 제조회사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보험 같은 경우도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빵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갖고는 있지만 우리 회사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영업이 좀 강하고 영업이 중요한 데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약영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약영업이 교육이 굉장히 셉니다. 네. 왜냐면 영업하는 직원들의 대상이 의사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고 다른 제품보다 우리 제품을 쓰도록 영업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업계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영업적인 기술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쪽도 생각보다 이런 교육과정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내 직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기초적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RD 담당자 중에서 대리 이상급이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쯤은 깊게 공부해 보시고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든 안 하든, 회사에서 하든 안 하든 집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번쯤 만들어서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제안도 해보세요. 설계 초안을 만들었으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디 모형과 데이컴 혹은 데이쿰이라고 하던데 이 모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패션쇼에서 모델 아시죠? 우리가 그런 모델의 체형을 갖고 있나요? 저만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델은 그 가장 바람직한 혹은 이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인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이 분절된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다가 어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설계랑 개발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든지 동시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에디 모형의 흐름대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에는 대상자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자 분석은 교육 대상의 배경 지식 그리고 경험인데 이 경험은 개인의 경험과 조직 경험인데 제시자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겠지만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입사원들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개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를 추측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스타일,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서 먼저 공부를 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고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만져가면서 학습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게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후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도면부터 보려고 하겠죠. 그렇죠? 문서나 네, 자료, 체계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고 그게 된 상태에서 실물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제조나 CS 같은 경우는요. 문서를 보면 졸려해요. 피곤해하고 머리 잘 안 들어옵니다. 실물을 보고 만져본 다음에 도면을 보거나 뭐 실물을 한 번이라도 본 다음에 도면이랑 비교해서 같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선호하겠죠. 대상에 따라서 선호 훈련하고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자격, 경력 같은 경우는 재직증인 사람들 학력, 자격, 경력 그리고 고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KPI 그 직무에서 팀 KPI와 개인 KPI 보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고 평가가 내년에 완전히 100% 달라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으로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만들려면 어떤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면 좋겠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본다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순서는 학습자, 그러니까 대상자의 상사를 먼저 인터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니즈 조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를 통해서 전체 다양성을 인터뷰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증하거나 뭐 사례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들로 인터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입사자 같은 경우는 최근 신규입사자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어떤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팀장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팀의 규모에 따라서 팀장이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대상을 팀장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신입사자를 최근에 멘토링 혹은 OJT를 진행했던 선배 직원 그리고 대상자 대신에 최근에 신규 입사한 사람들한테 업무에 적응하는데 업무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냐 그게 개인에 대한 문제냐 조직에 대한 문제냐 뭐 여러 가지를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네, 교육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네, 우리가 뭐 HR 쪽에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자료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육에 참고되는 정보만 수집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교육 대상자들에게 인터뷰에서 들은 것들이 아주 일부이거나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어, 중심으로 설계를 하겠지만 그거에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방법은 우리 그 영상들, 사실 모든 컨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이렇게 제 유튜브에 보면은 산해양사 양성 센 기초 해가지고 예,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목표 작성법, 네, 또 있고 강의 순서 정하고 교수 기법 다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걸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를 정의를 하고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과 지식 태도들을 명시를 하는데 이 명시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목표 설정은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이 작성했던 걸 다시 대상자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음, 그리고 이 목표를 현장에서 예상되는 결과로 한번 더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반영하거나 혹은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평가, 예,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게 평가인 거잖아요. 그쵸? 평가는 그냥 점수가 높았다가 아니라 목표 대비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죠. 교육 전에도 80점이었는데 교육 후에 81점이다. 80점 넘었으니까 통과다. 이런 게 아니고요. 목표 대비 얼마큼 성공했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목표에 기술하지 않더라도 성과 평가에 한다거나 세부 내용에서 기대하는 현상들을 했다가 이것이 실제로 달성됐다. 그러면 이거 달성된 것을 성공 사례 분석에서 도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무 교육인데 이 직무가 PC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공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구매를 하거나 세팅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장소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차수당 인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습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는 못하거든요. 보조 강사가 있으면 좀 더 글쎄요, 더 늘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수당 인원 대비 이러한 자원들이 가능하겠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실습 장비나 실습 제품, 실습하기 위한 수공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고객 초청 교육이라든지 협업회 팀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과정 개발한 게 10일짜리야. 그런데 협업하는 팀 같은 경우는 그 10일짜리를 다 들을 필요 없지만 몇 가지만 들으면 되니까 3일로 줄여서 한다. 라고 했을 때 실습하는 장소는 그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에 대한 부분을 차수당 인원을 생각하긴 하지만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장비를 우리만 쓸 거냐 혹은 다른 팀도 쓸 수 있을 것이냐를 고려했을 때 최대 얼마, 최소 몇 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보면 내가 생각했었던 교육 과정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축소하거나 변형해서 다른 대상에게 교육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정했던 것들을 다 인터뷰에서 구체화 시켰으면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커리큘럼 설계는 데이컴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조합니다. 각 세부 과정과 모듈을 설계하고 학습 목표에 맞는 학습 자료를 개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커리큘럼 설계에 대한 실제 양식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사례로 들었던 대부분의 직무들은 업무 절차서 혹은 보고서, 영업 같은 경우도 또 보고서들이 있겠죠. 제조 같은 경우도 성능 검사서 이런 것도 수도 있을 거고 제조에서도 작업 지시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업무에 대한 절차별로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해서 해당 교육에서 진행할 내용들을 선정합니다. 네, 이런 거를 표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례는 마찬가지로 사례하사 생기초 리스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을 겁니다. 잠깐 데이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SOP라든지 이런 작업 지시서, 절차서 이런 것들은 직무생에 대한 단계별 업무 흐름과 필수 작업 능력을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어떤 양식이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하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종합적인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지식, 비교적 기술, 비교적 태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굳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저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암기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목화, 비슷한 것들이 카테고리화해서 이제 하는 것들 있죠. KJ 기법이라고 하고 어쨌든 유목화하는 거, 혹은 순서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혹은 이거 다음에 이거인데 측정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요거, yes, no 해가지고 뭐 숫자 몇 이상이면 어디, 숫자 몇 이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 요약화, 네, 요약에 대한 부분은 내용 요약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걸 외울 때 초성만 외워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특정 단어를 만든 다음에 뭐의 7요소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요소의 앞자리나 두 번째 글자를 외워서 어떤 특정 문장, 외우기 쉬운 문장 같은 거를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외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신체화 기법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 바디 체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음, 문명이 생기거나 뭐 마을이 생기려면 넓은 대지, 그리고 콧물 있죠? 네, 수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마 초등학교 한 4년쯤 배울 것 같은데 만약에 외울 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지지만 이렇게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딸이 있는데 딸 보면은 노래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We can make i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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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러면서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그런 기법이나 퀴즈를 통해서 퀴즈를 내보거나 퀴즈를 맞춘다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좀 능동적인 암기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을 종합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시행의 정확도 그리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통상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OJT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OJT는 부분적인 시범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하면 머릿속 이게 지진 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쪼개서 자, 지금부터는 뭐를 보여줄 거야? 시범을 보여줘요. 자, 봤지? 궁금한 거. 어쩌저쩌저. 그래, 한번 네가 해봐. 봐요. 그 다음에 그거를 피드백을 줍니다. 네. 그것들을 반복해서 모든 단계별로 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범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내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테니까 보조하면서 잘 봐. 다음에 네가 할 거야. 혹은 뭐 보통 OJT 할 때는 보조를 시키죠. 이렇게 종합 시범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전체적인 실습을 해요.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고 어, 실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 피드백을 줍니다. 네. 그리고 실습 과정 중에는 웬만하면 떤 지식을 중간에 개입해서 알려주지 않고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 가급적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2단계에서 그거 말고 내가 동그란 거 하나를 찾아서 끼라고 해서 동그란 거 그게 뭔지 기억이 나?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거나 이 단계 중에서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뭘까? 라고 그 자체를 생각하게 한다거나 해보니까 잘 안 되지. 뭐가 빠진 거야. 그게 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번 들었던 지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피드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 질문을 듣고선 머릿속에서 막 끄집어내려는 그 과정들이 학습의 효과에 좋아요. 태도에 대한 부분은 배운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해진 원칙과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교육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안전수칙 준수예요. 안전모 잘 써라. 장갑 잘 껴라. 뭐 종류별로 장갑을 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귀찮다고 보호하는 뭐 쇠로 된 그물 장갑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벗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고 기술적으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핑계로 음, 이게 더 빠르다고 핑계로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도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성실성 이게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몇 분 이상 무엇을 한다. 뭐 사람의 습관으로 친다면 이런 거고요. 교육 중에서 뭐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이면 뭐 매일 쪽지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는다. 뭐 매월 뭐 온라인 교육, 직무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 1개 이상을 듣는다. 사내에서 학점 같은 거가 교육에서 학점 이런 게 있으면 매년 해당 직무 교육 과정으로 몇 학점 이상 이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해진 규칙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무 좀 더 업무적으로 비율 들어오면 라든지 작업 절차서에 써 있어요. 무슨 어떤 파츠에서 뭘 분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파츠에 대한 명칭은 아느냐, 용도는 아느냐, 규격 어, 을 아느냐, 여기에 사용할 때 적합한 공구를 아느냐, 측정기다 이런 거 사용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순서 1, 2, 3, 4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체계 같은 경우는 나사가 8개가 있으면 이렇게 체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가체결, 중체결, 완체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어요. 네. 이런 순서를 알고 이 순서가 왜 그런지를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기술은 내가 알고 있는 체결을 실제로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제대로 하느냐도 있겠죠. 업무의 정확도. 체결 같은 경우도 체결 강도를 정확히 몇 호르를 어떻게 사용한다. 아니면 어떤 상황일 때 몇 바퀴를 더 돌린다. 작업을 할 때 시간에 대한 준수도 있습니다. 몇 분 내로 해라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몇 분 이상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골라내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도는 네, 체결 상태 2번 확인, 정리정돈 및 배치 준수, 안전보호 착용 준수, 부상 예방 자세 준수 이런 식으로 사전에 교육했던 내용들이 누락하거나 약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분류가 이게 맞나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기술과 태도가 이게 맞나? 라는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작업은 하나잖아요. 작업 하나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분류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 단계들이 쭉 있을 거고 여기 관련 지식, 기술, 태도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뭐가 필요한지를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게 좀 틀리거나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해 보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HRD 담당자는 모르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SME를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SME는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지식, 이 기술, 이 태도가 교육 대상자들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정말 중요하고 난이도가 있는데 대상자들이 잘 몰라.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과목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난이도가 낮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알 건데 일부만 몰라. 근데 중요도는 보통 이하나 뭐 보통 정도야. 이런 경우는 뭘 하면 되죠?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혹은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혹은 이도 저도 싫다.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요.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링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요거 들어가서 봐라.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열은 전부 다 하되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 과목을 할 것들을 선정을 하시면 돼요. 음,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출했으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출한 것들은 교육 후에 현업의 연계. 예를 들어서 신규사자 교육이다. 그러면 신규사자 교육을 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들은 다음에 현업에 들어가면 현업에 또 OJT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걸 배웠으니까 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OJT를 설계를 할 때 한다거나 교육 끝나고서 복습할 수 있게 동영상을 만들어주거나 자료를 준다거나 혹은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배운 내용과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린 내용을 결합시켜서 어떤 것을 완성하시오. 이런 식으로 과제를 쓰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역량 개발 방법이 있으니까 강사의 강의와 지도와 감독에 의해서 다 해결한다.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필요한 내용들은 쭉 다 하되 그것들을 다 하지 마시고 선정을 하셔라. 선정을 하시고 그 교육에 대한 순서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체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체결 실습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과목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 결정입니다. 평가 방법 결정은 이 커리큘럼 안에 과목들이 설계를 했잖아요. 과목들을 했으면 이 과목도 똑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다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계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어떤 지식을 암기한다. 그러면 필기시험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숙련을 한다, 뭘 준수한다, 이런 거라면 실기평가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필기는 지식, 종합적 사고, 종합적 사고는 뭐냐면 서술식이거나 순서를 나열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종합적 사고를 필기로 하시면 되고요. 뭐 실기도 종합적인 사고긴 하죠. 행동을 보고서 사고한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작업 순서를 지키냐, 빼먹고 하냐, 아니냐, 뭘 할 때 정확하게 하냐, 숙련적으로 빨리 하느냐, 네, 그걸 할 때 이렇게 안전과 정돈에 대해서 그 직무 자체는 아니지만 직무의 실수를 사고를 줄 수 있는 이런 태도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냐라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나 문제에 대한 가점 혹은 감점을 기준을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단답형도 심지어 있어요. 대상에 따라. 예를 들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메인 장비든 부대 장비든 어디든 명칭이 영어로 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세스도 그렇고 CS 쪽에서 영어의 단어로 외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신입사원은 한글로 써도 돼 라고 명시할 수 있고요. 근데 재직자 3년 이상은 한글로 쓰면 감점 혹은 0점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왜? 직급이 높고 관리자야. 그럼 고객사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명칭을 몰라. 문서를 봤는데 헷갈려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평가는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들이 될 겁니다. 왜냐면 실제 업무가 이게 SOP나 작업지휘서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예요. 레포트 같은 경우도 보통 그냥 빈칸이 아니라 표가 있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표에 해당하는 정확한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정답을 안 썼다는 얘기는 땡이잖아요. 다 체크리스트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실기에 어떤 단위, 어떤 걸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하는 건데 이 한 문항당 3점 이하를 100점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3점이나 2점 혹은 1점 이렇게. 1점은 OX인 거고 되게 간단한 거. 맥스를 3점 이내로 하는 것들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워낙에 직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세세하게 나누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다 수행을 하려면 아마 문항이 많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3점 이하가 될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입니다. 개발에서는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는데 교재,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등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겠죠.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 거겠죠. 교육 담당자는 표준화된 템플릿을 만드시면 됩니다. 내용은 SME가 해야 되고요. 교육 담당자는 표준화된 템플릿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준비된 교육이다라는 것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템플릿으로 하면은 꼭 너무 정형화돼서 공수도 늘어나고 쓸데없는 거 아니냐? 예, 안 써도 됩니다. 현장 문서에 없는 혹은 현장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 때는 표준화된 템플릿,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템플릿을 만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 현장 문서면 현장 문서 그대로 하는 게 더 좋죠. 왜? 직무교육이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든 현장 문서를 뭐 PPT도 옮긴다거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는 뭐 샘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을 수 있겠지만 교재와 PPT는 동일해도 됩니다. 근데 교재랑 PPT랑 다른 거는 뭐 빈칸 같은 경우 중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은 빈칸에 메모해보게 한다거나 네. 그래야 집중하기도 편하고요. 네. 학습자들도 능동적인 학습을 시켜줘야 머릿속에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같은 경우다. 그럼 프로세스에서 화살표는 지우고 교재를 만드는 거죠. PPT는 넣으면 되고 그러면 따로따로 만드는 게 힘들다. PPT에 애니메이션을 넣으시면 돼요. 따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영상 보여줄 때 그냥 영상을 뭐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퀴즈를 내는 겁니다. 자, 이 영상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멍 때리고 보다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혹은 사후에 퀴즈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실습 환경 구성을 실제로 해야겠죠. 그래서 장비나 유틸리티, 부품 샘플 같은 게 있으면 좋고요. 샘플이 없으면 모형 놓고 거기다 사진을 부착해도 돼요. 어, 부품 샘플 중에서 좋은 거는 뭐 좀 복잡한 거라든지 원리라든지 구조가 좀 필요한 것들은 절단면을 놓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모형에다가 뭐 절단면도 같이 놓는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음. 수공구나 보호구 등 필요한 내용들 소모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공구나 뭐 이런 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 현장과 분리된 곳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하지만 업무 현장과 유사하도록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과정을 실습과정까지 다 만들었으면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데요.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HRD 담당자와 교육을 할 사내강사, SME들을 간단하게 과목별로 이렇게 점검식으로 한번 하고요. 본격적인 파일럿 테스트는 교육 대상자의 맞선임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교육 대상자 자체를 가지고 우선 교육을 해놓으면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이긴 한데 피드백 주기가 힘들어요. 그냥 교육받은 내용만 가지고 피드백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교육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받은 내용이 업무에 어떻게 도움될 것이다 라는 것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업무에 대비해서 이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한테 파일 테스트 하는 것들은 저는 글쎄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사내 직무 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 대상의 마스터링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정보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설계된 일정, 그러니까 레벨이나 난이도, 있죠? 활용 방법 같은 걸 진행하고요.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동영상 촬영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1회차, 2회차 때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사냥사랑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절하는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저는. 교육 중 파일럿 테스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싶어서 바꾸고 싶은 니즈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막 바꾸지 마시고요. 음, 교육 담당자랑 협의 후 반영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즉흥적인 반영은 최소화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교육하다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반영하고 싶어, 비중을 좀 줄이고 어떤 비중을 늘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진행하시고 쉬는 시간에 교육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이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의 뒤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같이 점검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피드백은 초반에는 매일 하시고 나중에는 끝날 때 피드백 하시면 좋겠죠. 근데 끝날 때 피드백 하기가 좀 길다. 뭐 3주짜리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 한다든지 강사가 여러 명이다. 이런 경우는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죠. 피드백을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로써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방어적 태도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 그 피드백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꼈던 것 자체는 사실일 거다. 그래서 듣는 것 자체는 다 수용.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의견이 있구나. 라고 수용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선택할 땐 이 교육에 반영할지, 다음 교육과 연계해서 할지, 비용이 크니까 생략할지, 비용이 크지만 필요하니까 부분 파츠라도 할지, 이런 식으로 선택적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과정평가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석해서 교육 목표를 정의했던 것 대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직무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3개월 후에 인터뷰나 설문, 성공 사례 분석으로 설문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인터뷰나 설문의 대상자는 팀장이나 선임급들, 그 팀장 규모에 따라서 팀장이 디테일하게 변화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선임들을 대상으로 어떤지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목표에 대한 것들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수치화 시켜놓지 않았지만 인터뷰상 신규 입사자가 업무에 적응해서 성과를 내는데 뭐 1년이 걸린다, 6개월이 걸린다 이런 게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 교육 목표를 뭐 3개월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3개월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선 인터뷰를 하거나 네, 설문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도 이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사내 직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후루룩 훑었는데 교육과정 개발 모델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간다기보다는 좀 제가 직무를 하면서 느꼈던 걸 기반으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요거는 그래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보고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